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오늘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잠깐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2026년 4월 23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스페이스X에 안 돼라고 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신청한 이동위성 서비스, 영어로는 모바일 샌틀레이트 서비스 스펙트럼 접근 청원을 FCC가 기각한 거예요. 이 스펙트럼을 손에 넣으면 스페이스X는 뭘 할 수 있었냐? 바로 D2D, Direct to Device 기능을 대폭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D2D가 뭐냐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기지국 없이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에 직접 연결되는 기술이에요. 지금 우리가 카페에서 와이파이 잡듯 하늘에 떠 있는 위성을 잡는 거죠. 산속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서도 통신 음영 지역 어디서든 연결이 되는 세상. 스페이스X는 그걸 노리고 있었는데 FCC가 일단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스페이스X 전내하고 넘어가면 진짜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스페이스X는 이미 이 판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거든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스페이스X가 이 D2D 시장에 뛰어든 건 스타링크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입니다. 예전엔 다이렉트 셀이라고 불렸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파트너는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이고요. 이 서비스가 공식으로 출시된 게 2025년 7월 23일이에요. 처음엔 문자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2025년 10월에는 브로드밴드 데이터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예요. 기각 결정 전부터요. 그리고 스페이스X만 이 경쟁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AT&T와 베라이zon도 AST 스페이스 모빌이라는 회사와 위성 문자 서비스 계약을 맺었어요. 베라이전은 거기다가 스카이로라는 회사를 통해 신형 스마트폰에서 무료 위성 문자까지 따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세대 이통사가 전부 위성 직접 연결 경쟁이 이미 뛰어든 상태예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 판인지 느껴지시죠? 이 경쟁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건 2024년 3월 14일이에요. FCC가 우주에서의 보완적 커버리지, Supplemental Coverage from Space라는 세계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날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위성 사업자가 지상 이통사의 주파수 대역을 임대해서 통신이 안 되는 음영 지역을 채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성이 기지국 역할을 해도 됩니다라고 법으로 공식화한 거죠. 그리고 2024년 11월 26일 FCC는 이 프레임워크 아래서 세계 최초로 스페이스X에게 공식 승인을 내줍니다. T-모바일과의 파트너십,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의 서비스, 이걸 다 인정해 준 거예요.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근데 스페이스X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진짜 큰 수가 나오는데 스페이스X가 에코스타라는 회사로부터 무선 스펙트럼을 약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에 사들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이 스펙트럼을 확보하면 스페이스X가 T-모바일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 이통사들과 독자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된다는 뜻이에요.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협상 주도권을 쥐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FCC가 막은 게 바로 그 다음 단계예요. 스페이스X가 추가로 모빌 세럴타이트 서비스 스펙트럼에 접근하려고 했는데 FCC가 기존 스펙트럼 보유자들, 즉 글로벌스타와 아이리디움 같은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청원을 기각한 겁니다. 글로벌스타워 들어보셨죠? 애플 아이폰에서 위성 긴급 SOS 기능 제공하는 바로 그 회사예요. 아이리디움도 위성통신업계의 오래된 강자고요. FCC 입장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사업자들을 보호할 의무도 있는 거니까 이번 결정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FCC가 스페이스X의 이번 청원을 막았다고 해서 스페이스X의 이번 청원을 막았다고 해서 스페이스X의 기술 개발이 멈추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스페이스X가 목표로 하는 다음 세대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의 최고 속도가 사용자당 150 메가비치 제시입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가 약 400fps 수준이에요. 그게 150 메가비치로 올라가면 일반 이통사 연결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 되는 거죠. 산 꼭대기에서 망망대 한가운데서 음영 지역 어디서든 LTE급 속도를 위성으로 쓰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긴급 문자나 보내는 기능이 아니에요. 진짜 통신 지형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IPO라는 변수와 맞물려 있어요.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목표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2,400조 원 수준으로 보고된 상태예요. 이 숫자 앞에서는 FCC와의 스펙트럼 싸움 하나하나가 단순한 규제 이슈를 넘어서 기업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 됩니다. 규제 싸움에서 이기면 성장 여력이 커지고 지면 그만큼 투자자들한테 설명해야 할 게 늘어나는 거니까요. T3 채널에서 스페이스X 관련 기사를 계속 다뤄왔는데 이 회사가 단순한 로켓 회사가 아니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골든돔입니다. 스페이스X가 골든돔의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 9개 기업 중 하나로 합류했어요. 골든돔이 뭐냐?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캠페인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고 2025년 1월 27일 취임 후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임기 내 구축을 지시한 프로젝트예요. 이 시스템은 수천 기의 위성에 요격체를 탑재하고 우주 공간의 데이터 센터가 AI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 제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스페이스X는 여기서 위성 통신 통합을 담당하고요. 같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사들 면면이 엄청나요. AI 방산 스타트업 엔돌 인더스트리즈, 데이터 분석 회사 펠란트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엘리리아 테크놀로지스 등 총 8개 기업과 함께요. 이 컨소시엄은 올여름 안에 플랫폼 테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주군 사령관 마이클 괴틀라인 장군은 이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접착제 레이어라고 표현했어요. 레이더, 센서, 미사일 포대를 군 내 다양한 서비스에 걸쳐 지휘관이 통합 관리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5월에 1,750억 달러 규모의 설계안을 선택했고 2029년 임기 말까지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하는 게 목표예요. 다만 미국 의회 예산처 CBO는 20년에 걸친 총 비용이 최대 8,31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스페이스X의 군사 분야 수주 중 가장 최근 건의예요. 2026년 4월 1일에는 미국 우주군이 스페이스X에 1억 7,850만 달러 규모의 임무 수행 명령을 내렸어요. 우주 개발국을 위한 미사일 추적 위성 발사 펠컨 쿠 2기 발사분으로 2027년 3분기부터 시작하는 계획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스페이스X가 2024년 기준으로 보유한 정부 계약 총액이 220억 달러를 넘어요. 나사 제보급 임무 스타쉴드 프로그램을 통한 기밀 정보 이성, 군용 광대역, 통신까지 포함해서요. CEO 그윈 쇼트웰이 직접 밝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지금 민간 우주 여행, 상업 위성 인터넷, 위성 직접 연결 통신, 그리고 미국 국가 안보의 핵심 인프라까지 동시에 손대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 하나가 미국 방위 인프라의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게 아직 상장도 안 된 민간 기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건 단순히 테크 뉴스가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생각해 볼 지점이에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로드스터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2026년 4월 22일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아주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장기적으로 수동 운전이 가능한 테슬라는 새 로드스터가 유일할 것이라고요. 테슬라의 나머지 라인업이 전부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동안 로드스터만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잡을 수 있는 차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200만 달러짜리 슈퍼카를 사는 사람들은 탑승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성능을 자기 손으로 느끼고 싶은 거잖아요. 머스크도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뷔 시점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후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어요. 다만 테스트와 검증이 많이 필요하고 데모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라는 단서를 달았고요. 2017년부터 예약 보증금을 낸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또 늦어지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머스크가 타임라인을 다시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스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기본 모델 기준 0에서 시속 97km까지 1.9초, 최고 속도 시속 400km 이상 200kW 시 배터리로 주행 가능 거리 약 1000km. 여기에 옵션인 스페이스X 패키지를 추가하면 펠컨 프로케 기술에서 직접 차용한 냉가스 추진체 약 10개가 1만 psi 압력으로 작동하고 0에서 97km까지 불과 1.1초가 되는 거예요. 머스크는 2021년 조로건 인터뷰에서 호버링, 즉 공중 부양을 가능하게 하고 싶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떠오르게 할지 해결해야 한다고까지 했고요. 테슬라는 2025년 8월에 지면 효과 관련 특허를 출원했어요. 그러니까 공중 부양 아이디어가 아직 포기된 게 아니에요. 시작 가격은 20만 달러, 파운더스 시리즈는 25만 달러 전액 보증금을 선납해야 해요. 2017년에 보증금 낸 분들은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생산 시작은 아무리 빨라야 2027년에서 2028년이에요. 그래도 만약 머스크가 묘사한 것의 절반이라도 실제로 구현된다면 데모 현장은 꽤 볼만한 광경이 될 것 같긴 해요.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FCC, 스타링크, 골든돔, 로드스터까지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둘러싼 판이 이렇게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 계속 짚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